오늘은 운동 강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운동 강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사 또는 대사량 또는 대사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사량하고 대사율 얘기하면서 대사 메타볼릭 스코프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의 규모, 크기라는 걸 얘기했고, 그것을 하나의 단위로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거의 배수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또한 메타볼릭 스케일이라는 단어를 썼죠. 하나의 척도로서 사용하는 대사율을 동물의 능력의 하나의 척도, 그리고 그거의 배수, 그리고 최대한으로 갈 수 있는 대사율까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사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몇 개 안 되는 지표이기도 하죠. 대사가 멈췄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동물은. 물론 식물도 마찬가지죠. 식물도 대사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대사가 멈췄다는 죽었다라는 의미고, 대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계속 살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대사량이 많다라고 하면 굉장히 화학적, 이합집산 화학적 작용들이 활발히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고, 대사율, 대사량이 낮다 또는 작다는 활발하지 않다 또는 그만큼 활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서 화학적인 작용이 많아져야 되고 커져야 되고, 그렇게 커지는 과정은 결국 우리는 대사량이라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안정시 대사량보다 빨리 걷는 것, 또는 빨리 걷는 것보다 더 빨리 뛰는 것, 그리고 더 빨리 뛰는 것보다 최대한으로 뛰는 것이 대사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늘어날 수는 없고, 동물이라는, 특히 좁혀서 인간이라는 기계는 한정적으로 최대한으로 갈 수 있는 대사의 양 또는 율이 어느 정도는 천장 효과가 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거는 동물을 연구하는 생물학이나 또는 뭐 사람을 연구할 때도 뭐 필요한 내용이었고 궁금한 것이었고, 그리고 과학자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가졌던 영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래된 이 질문이고 아직도 그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또 오늘 운동 강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 대사량 또는 대사율과 인간의 운동 능력, 그리고 인간의 건강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고, 지금부터 운동 강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운동 강도 얘기하면 글자가 좀 작아 보여서 죄송합니다. 근데 한 페이지에 다 늘려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운동 강도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 힘들게, 약하게, 중등 강도 뭐 등등등으로 얘기하죠.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Exercise Recommendation 얘기할 때 1978년에 처음에 ACSM에서 만들었습니다 얘기했을 때 그때 FITT 얘기를 했고요. 그때 운동의 유형, 시간, 강도, 그리고 frequency, 빈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할 때 분명히 운동 강도를 얘기했고, 첫 번째 운동 권장사항의 아주 키워드로 제가 얘기했던 게 자신의 65에서 90 몇 프로예요? 기억이 안 나요. 60에서 85% 정도의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60%에서 85%까지는 뭐냐? 예, 그것은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대 능력 대비 60에서 85%의 운동 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운동 효과, 다시 말해서 developing and maintaining aerobic fitness가 가능하다고 그때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운동 강도를 얘기할 때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몇 가지를 먼저 얘기하겠고요. 사실 운동 강도 또는 대사량을 우리가 측정할 때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스탠다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되는 것은 산소 섭취량이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화학적 작용이 몸속에서 일어나면 필수적으로 산소가 필요하고 정확하게 화학은 산소가 사용되는 만큼 화학적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산소를 2개 쓴 것보다 4개 쓴 거는 2개보다 4개 썼을 때가 2배의 대사량이 되는 겁니다. 5개의 산소보다 10개의 산소를 썼다면 2배의 산소 소비량이 되는 것이죠. 결국 대사량은 2배라는 겁니다. 왜? 그게 화학적 작용의 결과물이니까. 그러니 우리가 대사량을 측정하려면 매우 간단한 답으로 나옵니다. 산소 섭취량 측정하면 됩니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1억이 넘는 탄소 섭취량을 측정하는 큰 장비를 여기저기 맨날 끌고 다니면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간편한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뭐 우리가 VO2 max를 이야기할 때도 현장에서 측정하는 방법을 했죠. 뭐 기억하시겠지만 하버드 스텝 또는 뭐 셔틀런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라이밍 뭐 누구의 뭐 자전거 에르고미터 프로토콜 등등등 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대사량 또는 VO2 max를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은 결국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이 만들어냈던 이 지식과 노하우는 현장에서 쓰일 때만이 그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사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또는 대사량을 유추하는 또는 대사량을 예측하는 또는 대사량을 추정하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죠. 자, 간단하게 지금부터 그러면 뭐 제가 너무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들어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운동선수입니다. 국가대표 선수예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코치가, 감독이, 지도자가 짭니다. 자, 요번 주에는 강한 운동을 좀 주로 해서 3일은 운동을 좀 강하게 하고 한 이틀은 약하게 하고 이틀은 쉬자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서 강한 운동이란 무엇일까요? 약한 운동이란 무엇일까요? 잠깐만. 워밍업은 어떤 강도로 할까? 몇 시간을 할까? 몇 분을 할까? 과연 본 운동은 어떤 운동을 무슨 강도로 어느 정도 인터벌로 할까? 또는 쿨다운은 어떻게 할까? 과연 여기에 운동 강도를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있어야죠. 자, 그렇다면 뭘 기준으로 할까? 야, 그러면 어떻게 해? 산소 섭취량 1억짜리 가져와야 사야 돼? 이건 불가능하죠. 자,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그냥 제너럴한 운동 처방이라고 얘기합시다. 자, 여러분들 건강해지기 위해서 국민대학교 스포츠 건강재활학과 학생들은 앞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피트니스를 디벨로핑하고 메인테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맨날 운동을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운동장 나가서 여러분 가볍게 뛸 수 있는 능력으로 하루에 30분씩 뛰세요. 가볍게 뛰어? 뭐가 가벼운데? 어떻게 뛰는 게 가벼운 거지? 자,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정량적인 어떤 매트릭이 있어야 우리한테는 굉장히 편하게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과 3개, 배 2개. 간단하잖아요. 크기는 좀 차이 있을지언정. 아니면 큰 사과 2개. 어떤 게 큰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2개라는 건 명확하고요. 자, 우리 30분 운동합니다. 최대 유산소 능력의 25%로 최대 유산소 능력의 40%로 아하, 그거는 말이 되네. 왜? 나의 최대 능력의 25% 또는 40%라는 것은 계측이, 최소한 매트릭이 가능하니까요. 자, 그래서 드디어 과학자들은 또다시 운동 강도를 예측, 추정 또는 대략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몇 개인가요? VO2 max를 빼놓고 제가 3개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이 3개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심박수를 이용하면 되죠. 두 번째로는 MET를 이용합니다. MET 또는 METS라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보그 스케일입니다. 이거는 뭐지? 뭐라고 하죠? 까먹었는데? RP 저거 뭐라 하죠?
운동, 예? 뭐라 그래요? 빨리 얘기해봐. 운동 자각도입니다. 운동 자각도. 이 세 개를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원리에서 만들어졌고 사용될 수 있는지입니다. 각각은 모두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면 인간의 대사량과 대사율을 측정하는 방법은 우리는 알고 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어쩌보면 유일한 방법은 산소 섭취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비싸고 번거롭고 어렵고 시간 걸리고 하니 우리는 간략한 방법을 쓰도록 한다. 그리고 그 간략 방법으로 심박수를 이용하고 RPE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매치를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대상자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보건소에서 일을 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동 처방을 할 때, 또는 예를 들어서 뭐 비싼 고객을 대서 개인 코치를 할 때, 또는 국가대표 선수의 코치 감독이 될 때 운동 강도를 사용할 때 아마도 여러분들은 요 세 가지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혈액을 뽑거나 무슨 뭐 등등등 이렇게 어떤 인베이시브한 게 아니고 non-invasive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테크닉이죠. 우리 몸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산소 섭취량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세 개 말고는 없어요. 더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선수를 이용해서 피를 한 방울 뽑아가지고 무슨 뭐 젖산을 측정하자, 뭐 이것도 가능하죠. 근데 아마도 젖산보다 심박수가 훨씬 더 정확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끝에서 피 한 방울 뽑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 결국 이 세 가지의 운동 강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원리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장점과 단점이 뭔지를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다 한 거 다 이 스크린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운동 강도를 알아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운동선수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노약자한테도 쓸 수 있습니다. 노약자와 여러분들에게 운동 강도 배정 시스템은 다를 거예요. 단순하게 그분들이 센 운동 강도를 못한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과연 그들한테 심박수가 맞을까, 또는 RPE가 맞을까, 또는 매치가 맞을까,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죠. 어린이한테도 쓸 수 있을까요? 예, 아마도 그럴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장에서 쓰기 위함입니다. 운동선수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는 어떤 특정한 운동 강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라고 권장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운동 강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그 운동 강도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좀 불확실한, 매트릭이 안 돼 있는 불확실한, 뭐 강하게, 중간 강도로, 어렵게, 숨차게,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 우리는 명확하게 숫자로 주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두 번째는 연구를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매치 얘기도 우리가 할 때지만 사실은 매치가 개발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운동 강도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따도 제가 얘기 드릴게요. 다시 말해서 매치라는 게 뭐 대단하게 무슨 뭐 인류의 공용을 해서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하게 모든 연구가 동일한 선상에서 운동 강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써 매치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파퓰레이션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연구에서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피트니스 영역에서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운동 선수의 영역에서도 대상을 이용해서 우리는 운동 강도를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꾸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매치부터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매치, MET. 뒤에 S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줄임말은 원래 full name은 metabolic equivalent입니다. 대사당량이라고 하죠. 대사당량입니다. 대사와 동등한 이 말이죠. 대사와 동등한 equivalent라는 말, 동등하는 말이죠.
제가 운동생리학 또는 응용생리학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뭐 산소의 발견 라부아지에 얘기했고요, 힐스 얘기했고요, 그리고 전쟁 얘기를 했고요, 산업화를 얘기했습니다. 1900년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세상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고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죠. 1900년대 초 중반 산업화 한참일 때 전쟁에서 꽤 많은 사실 과학적 정보들이 생겨납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혹시 여기는 국민들 의료학과가 있나? 의료학과 있어요? 없죠. 예.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1900년대 초만 해도 군인이죠. 무기하고. 군인하고 무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군인한테는 총을 줘야 되고 탄약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먹을 걸 줘야겠죠. 네. 사실 무기가 가장 많이 발달했을 때가 전쟁 때문에 발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 필요한 군수 물자들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통조림? 통조림은 사실은 나폴레옹 때만 처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에도 지금은 다 이렇게 겨드랑이 넣고 물 조금 붓고 그러면 다 끓고 뜨겁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예전에는 모두 다 깡통 음식이었죠. 캔이라는 게 사실은 전쟁에서 나폴레옹 전쟁 때 만들어진 거고 당연히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도 만들어졌죠. 그리고 군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보면 군복입니다. 예, 그때는 아시나요? 대한민국 한국에서 한국전이 있을 때 가장 캐주얼티가 많았던, 그러니까 병사들한테 또 총 맞아 죽은 병사가 아니고 동상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1945년, 1950년대만 해도 군인들이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그 겨울 추위를 함부로 견디지 못했을 정도로 군인들에게 충분한 그 따뜻함이 보급이 안 됐죠. 지금이야 여러분 뭐야 이렇게 뭡니까 이거 히팅하는 게 뭐죠? 빨리 얘기해봐. 손 따뜻하게 하는 거. 핫팩으로 하죠. 예.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상이 가장 무서운 거였어요. 그 정도였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첫 번째 그 매체의 역사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매치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 개념은 1941년 게기라는 학자가 이 개념을 만듭니다. 게기는 환경생리학자였어요. 이 사람의 전공이 더위 추위였죠. 이 사람은 1941년 이 사람이 있던 기관이 어디냐면 줄여서 피어스 랩이라고 합니다. PIRCE. 여기서는 John Pierce Foundation Laboratory of the Yale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예일 대학에 존 B. 피어스라는 사람이 돈을 왕창 넣어가지고 야 환경생리학 연구해봐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대학에 재단을 만들어준 겁니다. 대학에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왕창 주고 환경생리학 연구해 이렇게 했죠. 거기에 디렉터입니다. 객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1940년대, 30년대 말 40년대 초에 한참 2차 세계대전일 때 미군으로부터 의뢰를 받죠. 잠깐만. 우리 군사들이 저기 시베리아 가고 저기 겨울에 유럽에 가가지고 전투를 하는데 옷을 어떻게 입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면 겨울에 밖에 나갈 때 스키 탈 때 장갑을 끼죠. 스키 장갑 굉장히 여러 개로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군인들, 남학생들, 군인 갔다 온 학생들 한두 명 있을 거고 여학생들 갔다 오지 않았을 거고 남학생 대부분 아직 1학년이니까 가지 않았겠죠. 예, 장갑 보면 한 두세 가지 장갑이 있어요. 전체를 엄지손가락 하나 나오고 전체를 4개를 감는 이렇게 장갑이 하나 있고요. 또는 손가락마다 있는 5개의 장갑이 있는 거죠. 군대 가면 또 장갑이 달라요. 하나, 둘, 요거 3개를 하나로 이렇게 겹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장갑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이렇게 군사시설에서 어떤 장갑이 가장 열을 안 뺏겨요? 이런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런 장갑도 연구하고요. 이런 장갑도 연구하고요. 그리고 이런 장갑도 연구합니다. 다 다르죠. 기능이. 왜냐하면 이렇게 있으면 기능이 편하죠. 다 손가락이 다 움직이니까. 대신 이거는 열을 체표 면적이 높으니까 이건 열이 빨리 나가겠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거는 제일 좋죠. 근데 문제는 이건 총도 못 쏴 이건. 예. 그래서 군인들의 장갑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총 쏠 수 있게. 대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감싸서 열이 바깥으로 발산되는 것을 막는 거죠. 이제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딜레마가 빠졌는데, 과연 병사마다 체격이 다른데 어떤 병사는 예를 들어서 뭐 62kg고 어떤 병사는 87kg야. 하면서 어떻게 하지? 이 병사들한테 옷을 입혀야 되는데,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옷을 입혀야 되는데, 과연 인간은 얼마만큼의 열을 낼까가 먼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 이론적으로는 계산이 어렵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자, 사람이 몇 킬로고 어떻게 되면 체중이 얼만큼 되면 열이 얼만큼 나올 거고, 열이 얼만큼 내면 이 정도 옷을 입히면 되겠는데, 그건 알겠고,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열을 만드는 것을 기준으로 할까라고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매우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나왔냐면, 요 맨 아래 보셨듯이, 제가 좀 잘못 썼네. 네. 속도가 1초에 10cm 지나가는 바람의 속도, 풍속입니다. 그리고 21도의 온도에 50%의 상대 습도, relative humidity입니다. 50%의 상대 습도에서 사람을 집어넣고 팬티만 입혀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병사들이 체격과 크게 상관없이 웬만한 병사들은 모두 다 자기 체온을 똑같이 유지하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상온이라고 하죠. 가장 편안한 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30도 더위에서는 옷을 벗어도 덥고요. 그런데 마이너스 5도에서는 아무리 두꺼운, 5도는 뭐 마이너스 20도에서는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고 가만히 있는들 약간 손도 시렵고 발도 시렵고 당연히 귀도 얼어가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건 뭐냐면, 여기서 얘기했지만 보통 대략적으로 21도 50%의 상대습도, 바람은 거의 지나가지 않는 그러한 안정적인 상태에서 인간은 웬만큼 팬티만 입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체온은 절대 오르지도 않고 절대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요 상태에서 사람이 소비하는 또는 섭취하는 산소의 양을 측정했죠. 그래서 그것을 1이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단어로서는 대사가 균형을 이루는 곳, 대사가 똑같은 곳, 그 지점, 그 상태를 대사량의 MET라고 명명을 하죠. 그러니 사실은 이거는 군인들의 옷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념이고, 인간의 체온을 똑같이 유지하는 상태를 추정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체온 유지에 필요한 대사 열 생산 상수의 단위로서 매출을 만들게 되죠. 운동 강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국면은 또 다시 바뀝니다. 제가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를 지금 설명했다면, 참고로 제가 됐어요. 됐어요. 제가 하던 일은 얘기하지 맙시다. 군사 비밀이니까 하지 맙시다. 거짓말인데. 괜히 호기심만 제가 자극하는 겁니다. 자, 제가 간단한 그러면 왜 이 매치라는 개념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잠깐만, 거기서 우리가 계기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이 계기는 그냥 단순하게 예일대학에 있는 필스랩의 디렉터구나 이 정도는 아니었고요. 이 사람은 미국 생리학회에서 꽤 힘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뭐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만 꽤 힘 있는 사람이 무슨 개념이나 이야기나 티어리를 딱 내면 사람들은 모두 주목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취해서 그 내용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매치라는 개념은 사람이 어느 정도의 대사량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체온이 변하지도 올라가지도 떨어지지도 않지, 그게 안정시 대사량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매치라는 개념을 그렇게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게 벌써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넘어오면서 미국에는 새로운 바람이 이미 불죠.
여러분 이미 엑서사이즈 레커멘데이션 이야기를 했지만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넘으면서 이제 건강이 단순하게 피트니스가 아니고 이게 헬스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헬스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건강을 공부하는 속기 말해서 병력학 연구하시는 분들 또는 뭐 영어로는 에피데미올로지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인간의 체력, 인간의 운동 능력, 인간의 활동량, 인간의 대사량과 건강을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냐면 얼마만큼 움직이는 사람들이 덜 일찍 죽을까입니다. 항상 이건 모탈리티로 가죠. 이렇게 사망률로 넘어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제가 여기 리스트업 조금 이따 해드릴 텐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래서 연구를 해나가는데 제가 여기다 지금 벽에다가 한번 글씨를 써볼게요. 두 사람의 연구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운동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동 강도를 사용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A 연구자가 있고요. B 연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A 연구자는 A라는 피험자를 이용하고 스몰 a입니다. 로어 케이스. 자, B는 로어 케이스 B라는 연구 대상자를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이 두 연구자는 뭐를 원했냐면 과연 이 사람들의 가설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운동량이 많아질수록 사망률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웁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평소에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건강해. 평소에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당뇨에 덜 걸려. 평소에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혈압도 안정적으로 많이 떨어질 수 있어. 평소에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뼈도 건강해. 평소에 많이 걸리는 사람이 비만도 덜 걸릴 거야 라는 거죠. 그 그래프는 이 단순한 그래프입니다. 역상관관계죠. 다시 말해서 늘어날수록 사망률은 줄어드는 방식으로. 자, 요거를 증명하기까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순간까지 지난 1950년, 60년, 70년, 80년 지난 한 60여 년 동안 우리는 굉장한 많은 데이터를 쌓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1950년, 60년, 70년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연구했을까요? 보세요. 이렇게 연구합니다. A라는 사람한테 당신 어느 정도 운동했어? 네, 자전거 탔고요. 어떻게 탔어요? 빠르게 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당신은 어떻게 탔어요? B한테 물었습니다. 저 자전거 탔고요. 어떻게 탔는데? 빠르게 탔어요. 그랬구나. 자, 얼마나 탔는데요? 저 30분 탔어요. 자, B라는 사람한테 B라는 학생 물었습니다. 얼마 탔어요? 30분 탔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A라는 학자는 빠른 운동 강도를 B라는 학자는 빠른 운동 강도라는 것의 척도를 서로 일치시키지 못했죠. 자, 이 순간 무슨 결과의 차이가 날까요? 결국은 이 그래프가 이 A라는 학자와 B라는 학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강도의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프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또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운동을 많이 할수록 더 건강해요. 여기까지는 갔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하는 게 건강해주는 기준점이나 threshold나 역치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빠르게 운동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단순하게. 왜? 척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척도를 맞춰야 했죠.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A라는 학자가 A라는 사람한테 B라는 학자가 B라는 사람한테 각각 실험실에 데리고 와서도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역학은 병력학은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베이를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할 때 한두 사람이 아니고 10명, 20명, 200명, 2만 명, 50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강도로 운동 강도를 마킹해 줘야 드디어 우리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운동량이 사망률 또는 유병률과 연관이 있을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거를 언제 알았을까요? 네, 이미 과학자들은 알고 있었죠. 제가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여기다 다 한 겁니다. 왜냐면 다 한 거예요. 읽어줘요, 한 번씩 그래도. 읽어줄까요? 네. 자, 신체활동과 건강과 관계를 연구하는 병력학에서 사용하는 신체활동 강도 수치를 일관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빠른 걸 뭘 빠른 거라고 할 거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병력학을 연구를 했습니다. 자, 당신이 하루 동안 한 게 뭐죠? 그랬더니 노동자인데요. 그 택배 기사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루에 10시간을 하고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대충 제가 옮기는 것만 해도 한 100개 되는데 그게 한 번 옮길 때 20m로 옮기고 등등등등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연구마다 일관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문제는 자기보고, 그러니까 셀프 리포트라고 하죠. 자기가 혼자 체크하는 거. 이거는 거의 일관성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질문항도 틀리고 자기보고 하는 것도 틀리고 인터뷰도 틀리고, 그러니 피지컬 액티비티의 유형도 틀리고, 결국 이러한 방법들은 타당도와 신뢰도에서 서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 말에 미국에서 1980년대 미국 보건원에서 몇몇 4개의 대학교의 학자에게 의뢰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운동량이 많을수록 사망률이 떨어지는 건 알고 그 데이터도 많습니다. 자,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평소에 운동하는 양을 서베이를 계속 돌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온라인으로 올려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접속해서 그것을 체크해서 우리가 미국 국민들의 활동량을 모니터링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일관성 있는 하나의 지표나 평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어떤 테이블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당대 가장 잘 나가던 몇몇 대학에 펀드를 줍니다. 한국말로 간단히 얘기하면 연구비를 주죠. 그리고 한 2, 3년의 연구비를 주고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그리고 한번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대표격인, 그리고 어디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 번씩은 보셨을 텐데, 누구죠? 윌리엄 해스켈,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해스켈이라는 이름 많이 들었을 거예요. Exercise Recommendation, Physical Activity Recommendation을 만든 저자 중에 1저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또 다른 이름을 하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에인스워스입니다. 에인스워스. 당시에는 미네소타 대학에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미네소타, 저 때만 해도 이제 포스트학이었습니다. 박사후 과정이었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애리조나 주립대학에 있죠. 이 에인스워스라는 사람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윌리엄 해스켈은 그러면 인간의 운동 활동의 유형, 다시 말해서 운동이 아닌 신체 활동의 유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미국의 직업 분류 방식, 표준 직업 분류 방식을 이용해서 그 방식을 이용해서 이 차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일부를. 그리고 그 이전부터 나왔던 운동 강도는 어떻게 추정하는 거야 라는 대표적인 5개의 질문항과 연구표를 이용해서 이 표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 통일시키는 거죠. 운동의 강도를 지금까지 연구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개의 운동 강도로 서로 조금씩 다르게 운동 강도를 배정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로 통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미국 국가가 나섰고 그것의 최고의 학자들 몇 명이 모여서 그 차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Physical Activity Compendium이라고 합니다. Physical Activity는 아시죠? 신체 활동이고요. Compendium은 직역하면 일람표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게 되면 Physical Activity Compendium, 줄여서 PAC는 신체 활동 일람표,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방금도 제가 윌리엄 해스켈이 어떻게 활동의 분류를 짰느냐 했을 때 직업 분류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5개의 숫자로 만들어집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2자리는
활동의 유형을 만들어 놨고요. 뒤에 3개의 자리는 운동 강도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자리는 제목, 뒤에 3자리는 특정 활동, 그러니까 5디짓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코드 101, 죄송합니다. 010, 전화번호 같다. 010, 20 이렇게 되면 01은 자전거 타기가 되고요. 그리고 20은 여유롭게 가볍게 타는 거를 얘기합니다. 약 10에서 12 미터 퍼 마일스 퍼 아워네요. 마일스 퍼 아워로 자전거 타기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1매트를 아까도 매트 제가 그 계기의 매트를 말씀드렸는데 그 매트를 안정시 대사량 그리고 3.5 ml per kg per minute 3.5 ml per kg per minute은 산소 섭취량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정시 대사량은 무조건 3.5 ml per kg per minute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1kcal per kilogram per hour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1993년 처음으로 컴펜디엄을 출시합니다. 그리고 2000년 그리고 2011년 각각 즉 2번의 개정판을 내고요. 그리고 한동안 있다가 2018년에 어린이 컴펜디엄을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어른, 노인 그리고 휠체어를 타시는 분까지 컴펜디엄을 분화시켜서 개별화시킵니다.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네, 한국인 신체활동 일람표도 있습니다. 한국의 신체활동 일람표도 1900년대 말쯤부터 조금씩 번역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2000년대에서는 연구도 많아가지고 뭐 일람표에 이걸 넣어야 된다, 뭐 틀린다, 뭐 맞다, 한국 사람한테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다시 제가 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뭐 제가 계속적으로 미국에 뭐 가끔씩 뭐 유럽 정도 미국의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서 주구장창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좀 따라쟁이죠. 미국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돼 뭐 이런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완전히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라고 할까? 아까도 윌리엄 헤스켈이 그 미국 그 직업 분류표의 기준에서 미국 사람들이 직장에서 노동을 어떤 유형으로 집에서 노동을 아니 뭐 가사 활동을 어떤 유형으로 하는지를 구분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고 그것을 도용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미국 사람들 움직이는 거하고 한국 사람들 움직이는 거 패턴이 같을까요? 좀 다를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고스톱 치기. 미국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밤새 술 먹기. 미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문화적으로 좀 안 맞는 거죠. 밤새기 이런 것도 없죠. 물론 과연 밤에 새면 조금 더 매체가 올라갈까? 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러한 방식으로 변형을 조금 시키긴 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도 신체 활동에 대한 일람표를 일관화시키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보건복지부가 당연히 그것을 사용하고 지금 현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활동 일람표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요 왼쪽에 3개가 바로 1993년 초판 그리고 두 번째가 2000년 두 번째 버전 그리고 세 번째가 1993, 2000, 2011년 이렇게 해서 딱 컴펜디움의 논문이 실립니다. 사실 이걸 각자가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 들어가시면 이거 찾으시면 그냥 PDF로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일람표가 다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름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바브라 에인스워스 돼 있죠. 여기도 바브라 에인스워스, 여기도 바브라 에인스워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인스워스가 처음에 박사후 과정으로서 이 연구에 참여해서 처음 한번 이걸 잡고 나서는 계속적으로 한 30년 동안 계속 이걸 업데이트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밌는 질문이 있죠. 교수님, 저게 얼만큼 정확해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얼만큼 정확할까요? 왜 말이 안 들릴까요? 얼만큼 정확할까요?
왜 말이 안 들릴까요? 들립니다. 자, 얼만큼 정확할까요? 그러면 저 컴펜디움이 굉장히 많은 양을 적어놨을 텐데, 사실 인간의 활동이라는 게 유형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뭐 자전거 타기 뭐 등등등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을 텐데요. 제가 여기서 다시 백업해서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1993년 에인스워스의 컴펜디움을 한번 봅시다. 수면 좌식 행동을 0.9에서 2.8m로 했고 특정 활동을 1.8에서 17.0m로 했다. 여기서 17m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기억하시죠? 메타볼릭 스코프이 19배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인간이 유지 가능한 최대의 운동 강도는 매치로 따지면 약 5, 6 정도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인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거나 힘을 쓰게 되면 순간적으로 팍 올라서 19, 20까지도 올라갑니다. 물론 이것을 유지할 수 없어요. 길어봤자 한 5분, 10분도 안 됩니다. 19개 제목에 477 코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477 코드를 넘는 다른 또 유형의 활동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 고스톱 치기, 사우나 가기 뭐 이런 것들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인간의 활동을 477개로 모두 다 압축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하튼 필요한 만큼은 만들 만큼 만들었죠. 미국 사람들 이런 거는 굉장히 똑똑해요. 시스템 잘 만들어서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면 될수록 추가합니다. 그래서 1993년에서 한 7년 지난 2000년에 두 번째 버전이 나올 때는 128개의 추가적인 활동을 애드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겠죠. 그냥 추가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틀린 매치의 값은 조금씩 보정합니다. 이런 거죠. 17.5를 17.2로 줄이거나 16.4를 16.6으로 증가시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업버전 될 때마다 사실은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고, 사실은 엑셀 파일에 확 집어넣어버리면 그냥 후룩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리 숫자를 고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잠깐만, 제가 정확도 얘기하다가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정확할까요? 재미있게도 이 477개의 코드, 즉 477개의 종류의 활동 중에 실질적으로 측정해서 나온 매트는 5%가 안 됩니다. 교수님, 나머지 그럼 95%는 뭘까요? 거의 다 추정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뭘 믿고? 그냥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의 정확도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어떤 활동을 얼만큼 했느냐를 정량화시키고 일치시킨다는 것의 중요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조금씩 그것을 업데이트 시킴으로써 그 정확도를, 그러니까 오류를 narrowing down 합니다. 줄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2011년 세 번째 버전,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버전에서는 271개 코드와 맷 값을 정밀화했다라고 씁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미 그냥 세팅했던 거는 그때는 그냥 우리가 대충 쳤어요.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잘라버립시다. 대충 쳤어요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매트 값을, 추정된 매트 값을 실제로 측정된 매트 값으로 대체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드디어 2011년에 웹사이트를 만듭니다. 그 전까지는 종이에서 따서 일일이 내가 엑셀에 옮겨야 됐는데, 이때부터는 웹사이트에 올려서 자동으로 내가 하루 동안 움직인 활동량을 여기다 기록하면 자동적으로 나의 활동량과 칼로리 소비량을 알려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한 10여 년 쓰다가 드디어 이제 또 다른 챌린지가 옵니다. 아니, 노인도 같을까요? 다릅니다. 어린이도 같을까요? 다릅니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사람 중에 휠체어 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장애인만 휠체어 타는 게 아니고 노인들도 휠체어 많이 타는데, 그럼 이 사람들의 활동량은 어떻게 계산해요? 글쎄요. 자, 다시 만듭시다. 그래서 최근에 드디어 어린이 버전이 나오고 성인 버전이 다시 업데이트되고, 그리고 노인의 컴펜디움이 만들어지고,
드디어 휠체어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앞으로 어디로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튀겠죠. 그리고 이 수치는 계속적으로 보정될 겁니다.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다음 뒷 슬라이드로 가게 되면,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에인스워스가 만든 93년, 2000년, 2011년. 이건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건 최근에 나온 2024년 업데이트된 컴펜디움의 논문 보고서입니다. 자, 이게 1993년 초안, 에인스워스가 만든 초안의 컴펜디움입니다. 좀 잘 안 보시겠지만 혹시 개인적으로 그 탭을 가지신 분은 확장해서 보시면 아시겠고요. 여기 보시면 맨 왼쪽에 어펜딕스 해가지고 번호가 있죠. 5숫자입니다. 맨 위에 거는 02060이라고 써 있고요. 거기 보시면 컨디셔닝 엑서사이즈. 그러니까 컨디셔닝 엑서사이즈는 02번입니다. 아까 자전거 타기는 01번이었고요. 02번입니다. 그리고 02번 중에서 숫자는 60번, 45번, 70번, 71번, 72번 이렇게 내려오죠. 자, 60번부터 한 번 읽어볼까요? 헬스클럽에서 엑서사이즈 하는 거, 일반 운동은 약 5.5m로 추정해 놨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번엔 스테어, 트레드밀, 에르가미터, 제너럴. 자, 스테어, 트레드밀, 스테어 뭐냐? 뭐라고 썼어요? STAR이에요? 스테어요? 계단? 계단 운동인가 보죠. 계단 운동 에르고미터에서 일반 운동을 하는 건 6m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에르고미터, 로잉, 조정, 일반적으로 운동 강도는 9.5m고요. 그 다음에 로잉, 스테이셔너리, 50W로 가벼운 운동 강도로 50W 정도로 운동을 하시면 3.5m라고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운동 강도를 지정해 버리는 거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옳아요? 정확해요? 그건 둘째 치고요. 왜? 어차피 현장에서 쓰려면 정확도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다. 왜? 최소한 이 정도는 아닐 터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미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데이터를 모으려고 해요. 그러니 그 정도 오차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 정도로 중요할 거라면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경향만 보면 되니까요. 자, 요게 매트의 운동 강도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당신들 하루 동안 움직인 거 먹은 거 한번 다 기록해 보세요 라고 했고요. 그 중에 일부 데이터입니다. 이게 누구 데이터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하는 걸 한번 적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10시부터 뚜루루루 내려가서 1시 45분까지 취침까지 쭉 하루 동안 있는 모든 것을 시간으로 적었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기상, 샤워, 등교, 매점에서 식사, 교양 수업을 위한 이동, 교양 수업, 라카에서 휴식, 전공 수업을 듣기 위해 공학관, 공대생인가 보다. 전공 수업, 체력 단련실로 이동, 웨이트, 친구, 자취방 이동, 뭐 했냐 너 거기서. 샤워, 저녁 식사, 휴식, 잠 등등등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리고 시간하고 매트가 나오죠. 그리고 이 활동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보신 컴펜디움에서 일일이 찾습니다. 내가 어떤 활동을 뭘 했을까 이렇게요. 그러면 사실 정확하게는 내가 한 행동과 정확한 운동 강도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장 근사값을 찾아서 그 매트를 적습니다. 그래서 그 매트를 적었더니 요 C 컬럼에 대사량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샤워가 1.5m네요. 그 다음에 등교 2m 2.5분, 25분 동안, 그리고 1m 35분. 그러니까 걸으면 25분 걸었고 35분은 버스를 타서 앉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매점에서 식사 1.5m 이런 식으로 쭉 나래비로 씁니다. 그리고 시간당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합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1m는 3.5 ml per kg per minute이니까 1m는 1kcal per kilogram per hour니까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줬지만 정확하게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운동 강도만 알면 우리는 칼로리 계산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60kg인 사람이 사이클링을 4m에서 40분 cc였다. 요거는 지금 다 빼고요. 4m cc였다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자, 1m가 1kcal per kg per hour니까 4m면 60kg 4m에 60분에 40분 하면 160kcal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언제 사용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미국인 또는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가능하게 여러분들이 혹시 이 오른쪽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모두 기록을 하면, 그리고 엑셀로 요 로직만 여기다 넣어 놓으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킬로칼로리를 소비했는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귀찮죠? 이거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3일만 하면 하기 싫어요. 귀찮거든요. 안 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렇다면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내가 운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모두 다 감지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어떻게 이거를 계산할까요? 아마도 가장 쉬운 방법으로 3개, 4개, 5개 정도의 활동 강도만을 가지고 저거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GPS를 이용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1.2m. 이 사람 움직이네. 천천히 움직이네. 요 사람 2분 동안 움직였어? 그러면 요거는 2m. 이런 식으로 추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활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웨어러블을 굳이 여러분들이 믿을 필요는 없겠죠. 회사들 망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걸 또 믿고 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운동 강도의 사용성 또는 중요성입니다. 자, 이런 질문 해볼까요? 제가 약간 좀 비아냥거리듯이 매트를 추정하는 방법, 이것이 전부 다 그냥 전부 다 대충 3.5 어때? 좋아요? 오케이. 뭐 휘당락거리면서 막 썼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또 아니까. 야, 3.5자, 3.3 하자. 오케이, 3.3 이랬을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것을 내가 왜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했을까요? 제가 BMI도 그런 얘기를 했고 바디 컴포지션도 그렇게 얘기했고 매우 많은 부분에서 제가 약간 비아냥거리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이거 말고 퍼블릭에서 보통 사람이 운동 강도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봅시다. 지금 현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문제로서 1980년대 말에 준비를 해서 1990년대 초반에 컴펜디움을 냈던 그러한 노력들은 사실은 정확도를 위한 첫 발일 수도 있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왜? 저는 조금 있다가 은퇴하니까요.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제가 컴펜디움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컴펜디움 많이 쓰실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VO2 max를 측정하는 방법은 산소 섭취량을 측정하는 방법과 꽤 다른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스텝 테스트요. 맞을까요? 별로 안 맞아요. 근데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이것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여러분 제가 혹시 이 숙제를 해서 3일 동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숙제 왜 내줘 이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해가지고 해놓으면요 3일치가 아주 천차만별로 전부 다 다릅니다. 하나는 1600kcal 나오고요, 하나는 2500 나오고요, 하나는 3300 나옵니다. 뭐가 잘못됐지? 글쎄요, 여러분들이 맨날 그렇게 불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는지 또는 매트 계산값이 다른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는 정량적으로 인간의 신체 활동량을 추정하는, 어찌 보면 지금 현재로는 가장 유망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것은 지금 현재 컴펜디움 말고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정도 해놓고 나면 교수님 이거보다 조금 더 정확한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겠죠. 제가 먼저 매트를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제가 대사량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대사량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연결해서 얘기했고요. 이번에는 그렇다면 그나마 정확한 다른 운동 강도 추정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심박수입니다.
자, 매치가 계산되는 방법은 활동량의 추정 또는 이미 측정한 수치를 매트 값으로 넣은 것이라고 얘기하면 이 심박수는 정확하게 측정한 게 여러분들의 산소 섭취량과 그 코릴레이션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는 매우 간단하죠. 이런 겁니다. 세 개가 같이 가요. 자, 운동 강도. 이건 심박수입니다. HR, heart rate. 자, 요 심박수하고, 그리고 이게 최대치입니다. 자, 요걸 우리 최대치로 갑시다. 최대치로 갑니다. 맥스로 가고 싶습니다. 제가 맥스로 갈게요. 맥스로 갔습니다. 여기는 레스트로 갑시다. 안정시, 레스트. 이렇게 갑니다. 심박수예요. 뭐 이해되죠? 물론 이게 직선이진 않아요. 약간 곡선입니다. 한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대충 위쪽으로 배부른 2차 곡선 살짝 이런 게 있고요. 또는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오는 배부른 이런 2차 곡선도 있죠. 사실 3차 곡선 정도도 나타나기도 해요. 천천히 올랐다가 빠르게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다시 펴지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는 직선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산소 섭취량은 어떻게 될까요? 네, 레스트부터 맥스까지, 그러니까 0%에서 100%까지죠. 내 운동 능력이 0%, 이건 안정시니까 100%까지 가면 산소 섭취량은 바로 이렇게 갑니다. O2 이렇게 가요. 거의 일치합니까? 네, 거의 일치합니다. 한 가지가 더 가요. 뭐가 가냐면 조금 다르게 났는데 한 가지도 더 가집니다. 뭐냐? 이렇게 갑니다. 이것도 똑같이 가요? 뭔데요? 호흡량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운동을 합니다. 약하게, 중간 강도로, 세게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게 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약하게 뛰었을 때, 운동장을 뛰었을 때의 심박수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헐떡거림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할 수 있는 산소 섭취량. 산소 섭취량이 여러분 잘 못 느끼니까. 자, 두 번째로 조금 빠르게 뜁니다. 이때 심박수와 여러분들의 헐떡거림 그리고 산소 섭취량. 자, 요번에 세게 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심박수하고 호흡수, 헐떡거림과 산소 섭취량 바로 저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산소 섭취량, 심박수 그리고 VE는 거의 똑같이 갑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제한점은 있죠. 예를 들어서 잘 안 알려주는 건데 여러분 아세요? 책 찾아봐도 잘 안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이니까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거 영업 비밀인데. 요 산소 섭취량과 심박수가 어디서부터 비례적으로 정말 꼭 잘 맞느냐 하면 그거는 심박수 대충 110 bpm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요. 대략 한 8, 90%까지 갑니다. 10에서 90%까지. 즉 다시 말해서는 평소에 이렇게 걸어 다닐 때는 잘 안 맞고요. 왜냐면 워낙 운동 강도가 낮아서. 그리고 아주 끝으로 맥스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마지막 세 개가 흐트러져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좀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몸이 조절력을 상실하게 되면 똑같이 서로 관계를 맺던 변인들이, 생리적 변인들이 흩어져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 굉장히 해보세요. 제가 시험 문제를 내려는 게 아니고 인간의 생리적 반응은 항상 협조적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인간의 몸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운동의 강도든 체온이든 혈당이든 혈압이든 우리 몸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리면 우리 몸은 기능을 서로 흩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보통 의학적으로 샥이라고 하죠. 충격 오는 거, 갑자기 호흡이 곤란하고 뭐 긴장하게 되면 호흡 곤란하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앰뷸런스 싣고 가고 이렇게 샥이 올 때는
기능들이 이렇게 흩어지죠. 대충 제가 어떤 추상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여하튼 최대 강도로 갈수록 이게 흩어지고요. 이 낮은 강도에서는 잘 코릴레이션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은 굉장히 넓고요. 웬만한 운동,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운동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 움직이는 정도에 부터 제가 최대 능력의 8, 90%까지는 저의 산소 섭취량과 심박수는 거의 동등하게 비례적으로 바뀝니다. 물론 여기에 스케일은 다 다르죠. 왜냐하면 이거는 BPM으로 갈 거고 이거는 ml로 갈 거고 이것도 리터로 갈 테니까요. 이 스케일은 다를지언정 최소한 맥스까지의 비례는 모두가 명확하게 거의 같이 갑니다. 여러분 모두 그래요. 이거는 피트니스와 상관없어요. 모두 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우 쉬운 방법을 하나 찾았죠. 대사량을 추정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산소 섭취량인데 거기하고 똑같이 반응하는 게 심박수라고? 오케이, 땡큐.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심박수를 측정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매치를 소개를 드렸는데 매치의 장점은 뭐냐면 누구나 거기에 조금만 시간만 투자하면 거기에 성실하게 대답하면 거기서 대답을 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스마트폰도 필요 없고요. 이 사람들은 컴퓨터 시스템 단말기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심박수는 다르죠. 최소한 심박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있어야만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말하건대 그리고 누구나 얘기할 텐데 가장 정확한 방법은 심박수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는 심박수를 이용해서 운동의 강도를 이야기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심박수의 50%라면 운동 강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 나의 VO2 max의 50%가 됩니다. 나의 최대 심박수의 82%라면 나의 산소 섭취량은 어떻게 될까요? 나의 최대 대사량의 82%가 됩니다. 거의 거짓말처럼 그래요. 정말입니다. 제가 실험을 30년 동안 해왔는데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러니 심박수로 여러분들이 운동 강도를 추정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또다시 제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웨어러블 디바이스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얘가 심박수도 안 재는데 갑자기 나한테 칼로리를 준다? 걔는 100% 매치입니다. 자, 근데 제가 심박수를 잴 수 있는 기능의 센서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아마도 매치로 사용하거나 또는 심박수를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심박수를 사용하는 정량은 잘 맞을까요? 아마도 운동 중에는. 왜?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심박수만 가지고 혹시 안정시 대사량을 추정하는 건 쉬울까요? 아마도 매우 오차가 있을 겁니다. 왜? 여기서는 코릴레이션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운동 강도 또는 신체 활동 강도를 추정할 때는 심박수만한 것은 없죠. 단 심박수를 측정하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 단점은 분명히 있죠. 자, 여기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이렇게 가야 보이겠다. 그렇죠.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자, 간단하게 그냥 제가 또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청진기, 예전부터 심장이 뛰는 건 누구든지 알았죠. 동물을 사냥해 가서 잡아먹을 때도 살아있는 동물을 획 가슴을 갈라버리면 거기서 심장이 뛰는 것도 보였고요. 인간은 누구나 가슴을 만지면 가슴이 뛰니까 그건 누구나 알고 있었고요. 그것을 한번 측정해보자 해서 청진기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20세기가 되기 전 19세기에도 이미 아인토벤이 ECG를 발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 ECG를 발명을 했고 그 개념을 만들었지만 이것을 상용화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포터블로 만들어야 됐고 이것을 실험실에 사용할 수 있는 만큼에 만들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전기가 있었어야 되니까요. 전기 없으면 안 되죠. ECG라는 건 무슨 몸에다 걸어놓고 그냥 내가 여기서 어떻게 발전기 돌립니까? 그건 안 되죠. 전기가 있었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1960년대 독일 사람 홀터가 포터블 심박수 측정 기록기를 만듭니다. 그것을 홀터 마니터라고 하고 지금도 쓰입니다. 이 오른쪽의 사진이 이 홀터라는 사람들이 만든
홀터라는 사람이 홀터가 만든 장비와 장치의 사용이고, 일상적으로 이 여성분은 핸드백에 필요한 리시버를 갖다 놓고 전선을 이용해서 심장 위에 몇 개의 전극을 꼽아 놓고 여기다가 전선을 연결해서 몸 안으로 해서 가방으로 배터리하고 모니터를, 리시버를 가지고 다녔죠.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거나 이것이 약간의 심장 박동수를 일상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일종의 프로토타입의 모델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홀터 모니터는 아직도 쓰입니다. 그리고 의료계에서는 아직도 쓰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70년대가 넘어서 전자기기가 상용화되면서 또 장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폴라라는 상표 이름으로서 가슴띠 벨트 형식으로서 심장 박동을 측정하는 일렉트로닉 하트레이트 모니터가 개발되고 판매됩니다. 지금은 뭐 여러분들 혹시 폴라를 쓰시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가슴에 이렇게 벨트 형식도 있고요. 심지어는 여기 암 형식도 있습니다. 팔에서도 여러분 심박수를 재기도 하고요. 수영하는 사람 계시나요? 수영하는 사람들은 요 수영 가글의 요거 끈, 여기 밴드 옆에다가 관자놀이 옆에다가 이렇게 딱 반지 형식으로 딱 클립형으로 하면 여기서도 여러분 심박수가 재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기술이 좋아서 반지 형태로 하나 꼽아도 여기서 심박수가 측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술력으로서 앞으로 심박수의 측정은 매우 쉽고 간편해지고 빨라질 수도 있다. 그 정확도도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양한 측정부의 다양한 모델, 심지어는 그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다운로드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것을 엑셀 파일로 모두 다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드디어 내가 최소한 나의 맥스만 알면 나는 내가 하루 종일 가지고 있던 심박수를 이용해서 그걸 엑셀 파일로 전부 다 내려놓으면 그때부터는 내 최대 능력의 몇 퍼센트로 내가 몇 시, 몇 분, 몇 초부터 몇 초까지 어느 정도의 운동 강도로 움직였다를 모두 다 계산할 수 있겠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프되는 몇몇 구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여기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전부 다 하루 종일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그러니 심박수를 여러분들이 측정해도 매우 정확한,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공간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 영역 안에 여러분들이 심박수가 들어오기만 했으면 여러분들의 계산은 더 이상 정확해질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정확해집니다. 물론 그것이 하루에 2시간도 안 되지만.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셔넬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도 빨리 끝낼까? 계속 갑시다. 어때요? 4시에 끝내는 거 싫어? 뭐라고요? 오케이, 콜. 자, 그래서 아니 4시 끝내나 15분 쉬어가지고 4시 15분 뭐 더 끝내. 내가 봤으면 내가 빨리 가는 게 끝내는 게 좋아. 어제 날씨도 좋아서 빨리 가서 맥주 마셨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운동 강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박수하고 VO2는 같이 간다. 이 개념이 있었고요. 그 분야는 있었지만 분명히 명확하게 우리가 측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그 그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박수하고 VO2 최대한의 비율이고 최대한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똑같이 가요. 거의 정비례할 정도로 똑같이 가고요.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왜? 어떤 사람은 빨간 선이고 어떤 사람은 노란 선일 수는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기가 끝이고 이 사람은 여기가 끝입니다. 비록 이 VO2와 심박수의 증가의 슬로프, 다시 말해서 기울기는 다를지언정 빨간 점과 노란 점이 가지고 있는 이 리그레션 라인에서의 오프된 정도를 보시면 굉장히 붙어 있죠. 다시 말해서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매치에 비하면 땡큐죠. 매치는 뭐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VO2는 심박수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운동 강도는 우리는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험실은 가능하지만 밖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 특히 여기서 중요한 심박수의 측정 이유는 운동선수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운동선수는 실험실은 아니더라도 운동장 또는 수영장 또는 특정한 제한된 공간에서 그래도 그리 비싸지 않은, 뭐 폴라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 따라 모델에 따라 조금 다른데 싸게는 한 1, 20만 원, 비싸면 한 8, 9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라면 뭐 그 정도 투자 안 하겠어요? 한 3, 40만 원짜리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거 10개 사봤자 한 3, 4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개 선수들한테 채우죠. 그리고 그들한테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데이터를 세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저기 설명드렸지만 여기 모든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이 간다. 그리고 인텐시티가 거의 마지막 최고 능력까지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리니어리티, 직선성이 서로 평행성이 꽤 유지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심박수와 VO2를 모두 같이 하나로 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단, 이 심박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무산소성 에너지 대사는 측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또 단점이죠. 왜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벤치프레스 10개를 했어. 근데 심장 참 빨리 안 뛰거든요. 숨만 멈추고 혈압만 빡 올라가지.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심박수는 조금씩 올라요. 왜냐면 운동하고 난 다음에 할 때는 안 오르는데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무산소성 에너지 대사를 캐치하지 못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추정하려는 대사량이라는 VO2라는 것은 유산소성 에너지 대사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지 않는 이상 무산소성 활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친절한 국민대생으로서 지하철에서 어르신의 무거운 캐리어를 들어주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산소성 운동을 한 15초 정도 하죠. 그걸 제외놓고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 굳이 여기서 하루 종일에 오프되는 것은 비록 우리가 무산소성 에너지 대사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왜? 무산소성 에너지 대사라는 것은 산소를 섭취하지 않고 작동되는 방식이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서는 대사라는 얘기에서 빠지는 경우가 결국은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VO2는 그거 측정이 안 되니까. 근데 그거는 그렇게 무게가 많이 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 힘을 쓰는 체급 경기의 선수들, 레슬링, 뭐 유도 또는 역도 이런 선수들은 심박수가 사실은 무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몇 칼로리를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VO2를 이용해 가지고 운동 강도를 설정한다. 이거는 무산소성 에너지 대사나 그와 연관된 훈련 또는 선수 또는 그러한 트레이닝 방법은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왜? 이거는 맞지가 않죠. 자, 그렇다면 자, VO2 max 우리는 측정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혹시 VO2 max를 측정하지 않았으면 알겠는데요. 그러면 아까 VO2 max를 max와 rest로 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심박수의 max를 어떻게 볼까요? 그래서 또 카보넨이라는 사람이 공식을 또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앞으로도 여러분 운동 처방에서 많이 들으실 텐데, 그리고 사실 그 공식도 굉장히 버전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간단하게 매우 원초적인 공식 하나만 가르쳐 줄게요. 220에서 여러분 나이만 빼면 됩니다. 220 마이너스 나이만 빼면 여러분들이 최대 심박수가 됩니다. 줄이면 HR heart rate maximum 해서 max라고 쓰죠. VO2 max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HR max라고 우리는 씁니다. 여러분 다 20살이니까 여러분들의 최대 max는 어딜까요? 네, 200입니다. 저는 몇일까요? 묻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estimating maximum heart rate 카보넨 공식이라고 하고요. 1957년에 만들었어요. 꽤나 빨리 만들었죠. 이 카보넨 공식이 나오게 된 일종의 그래프입니다. 즉 나이, 최대 산소 섭취량 또는 최대 심박수,
했더니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많이 들수록 남녀 모두 아래로 역비례 관계로 떨어집니다. 뭐 예측 가능하죠. 자, 그러면 운동 강도를 심박수로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모두 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에서 모두 안정적으로 변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 적어놓은 변인들이 심장의 박동수를 조금씩 변화시키거나 이동시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탈수가 됐다. 그러면 몸에 물이 적으니까 심장은 빨리 뛰어요. 즉 다시 말해서 심장이 빨리 뛰면 안정시 심박수가 이만큼 올라가서 이 심박수가 이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비례가 기울기가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나이도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향 주는 변인들을 다 써봤습니다. 이건 눈으로 여러분도 꼭 익혀두세요. 일일 변차. 이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바이오리듬이 사람의 심박수를 2개, 3개 정도는 왔다리 갔다리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의 심박수, 안정시 심박수와 내일의 안정시 심박수는 분명히 다릅니다. 심혈관 표류라는 게 있는데 심장혈관은 뭐 일일 변차하고 마찬가지예요. 항상 고정돼 있지 않고 약간씩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정시 심박수를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벨트를 해가지고 한번 측정해 보면 56, 57, 58, 56, 58, 59, 56, 57, 56, 58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바이브레이션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오실레이션이라고 하죠. 흔들리면서 이렇게 유지되는 거거든요. 체수 분량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탈수가 되면 심장은 빨리 뛰죠. 그러니까 사실 그건 운동 강도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대신 거꾸로 물을 많이 마셔요? 그럼 심박수는 다시 떨어집니다. 환경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워요? 심박수는 떨어집니다. 더워요? 심박수는 올라갑니다. 고지 산꼭대기 올라가죠? 심박수는 올라갑니다. 환경 온도 방금 얘기했고요. 심리 상태, 긴장하면 심박수 올라갑니다. 식사 여부, 식사에도 올라갑니다. 자세, 누우면 떨어집니다. 그렇죠. 지구 중력이 이렇게 당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우면, 뭐 간단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물구나무 속이면 얼굴 빨개지잖아요. 예? 핏대가 확 쓰고 눈이 빨개지고. 왜냐면 피가 아래로 슉 쏠리니까 심장에 물이 많아져 가지고 심장이 덜 뜁니다. 그래도 충분하니까. 운동하는 근육의 종류 어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 운동하고 팔 운동하고는 또 달라요. 팔 운동은 굉장히 민감해서요. 심장 박동수가 빨리 오릅니다. 지속적인 운동이냐 간헐적 운동이냐 또는 정적 운동이냐 역동적 근활동이냐에 따라서 심박수는 모두 다 변차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향이 존재하긴 하고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관계는 대세적으로 기울기가 조금 변할지언정 이 관계를 아예 묵사발 낼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런 경우는 지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일순간의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하튼 여전히 심장 박동수를 이용한 대사량의 추정은 유효하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자, 더 일찍 끝나겠는데? 좋지? 그래야지. 더 일찍 끝나야지. 자, 제가 이거 지우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갈게요. 이건 놔둬야겠다. 이거 지우는 게 낫겠다. 네, 이거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 갑니다. 지우겠습니다. 비율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냥 우리는 절대적인 운동 강도하고 상대적인 운동 강도로 일단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거를 떠나서 먼저 상대적인 운동 강도부터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저 오른쪽 그림을 제가 여기다 한번 다시 그릴 텐데 매우 간단하게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이쪽으로 내가 쉽게 옮겨서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저 그림에서 이야기하려면 조금 뭐 해야 되니까요. 왜 이렇게 꼬불꼬불해. 자, 여긴 0입니다. 여기 심박수로 갑시다. 심박수. 네. 심박수 0. 뭐 0일 수는 없어요. 0이면 죽은 거니까.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심박수가 어떻게 될까요? 예, 안정시 심박수 한 80 정도로 볼까요? 전 몇으로 썼지 내가? 80으로 썼네. 예. 그럼 요거는 잠깐만 이걸 왼쪽으로 써야겠다. 네, 80으로 갑니다. 그러면 HR 이거 rest라고 씁니다. 이런 식으로 HR rest입니다.
그럼 여기는 맥스겠죠? 여러분, 이거는 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야 돼요. 여러분들이 팔패션으로 여기다 재든 여기서 알아서 재세요. 그럼 이렇게 되겠고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 모니터가 있으면 모니터로 하세요. 그러면 가만 한 5분 정도만 내가 굉장히 편안한 상태구나 정도에서 74네? 그럼 74한 거예요. 여기 80이 적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측정해야 되냐? 이때 카본행 공식 씁시다. 카본행 공식을요. 그러면 220 빼기 여러분들의 내는 20이니까 220 빼기 20은 HR max는 여러분들이 max는 추정으로 200이 됩니다. 그러니 안정시가 80이고 200이니 이 간격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심박수 HR reserve라고 합니다. reserve가 보관하다, 잠시 놔두다, 아니면 예약해 놓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reserve란 말은 HR reserve 또는 예비 심박수 또는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합니다. 예비 심박수로 갑시다. 그러니 요 간격이 여러분들의 예비 간격이고 요 간격이 정확하게 120이 됩니다. 그렇죠? 계산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운동 강도는 50%는 어디가 될까요? 네, 120을 반으로 나누세요. 60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럼 80에서 60 더해보세요. 그럼 몇일까요? 140. 네, 맞아요. 140 BPM이 여러분들의 50% 운동 강도가 되는 것이죠. 요 얘기는 저 오른쪽 그림에서 똑같이 마찬가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지 모르겠으나 여기 심박수 안정시, 이거 심박수로 바꿀게요. 제가 요번에 바꾸겠습니다. 요번에는 여기가 안정시죠.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Beat out to rest. 보통 여기가 3.5가 정도 돼요. 그리고 요 위가 Beat out to max는요, 대략적으로 여러분 그냥 러프하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심박수는 재미있게도 공식 220 마이너스 나이로 대략 맞아요. 물론 더 많은 사람은 2, 3 정도 많고 더 낮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최소한 그 수치가 4, 5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케이, 추정이니 인정, 그 정도 되죠. VO2 max는 굉장히 다릅니다. 매우 낮으신 분은 여학생 매우 낮으신 분을 보면 누군지 모르겠으나 한 40 정도로 보고요. 남학생 굉장히 좋은 학생들은 58까지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비율이니까. 어차피 레스트부터 최대 심박수까지 어떤 사람은 3.5부터 40이기도, 어떤 사람은 3.5부터 58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스케일입니다. 그러니 58이라고 이게 더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맥스는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례적으로 같죠. 그러니 40인 사람은 요거 3.5가 너무 작잖아요. 요거 3.5를 그냥 0으로 해봅시다. 여러분 0으로 그냥 해버립시다. 0으로 해버리면 이 사람의 40인 사람의 50%는 어딜까요? 20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20일 때 140이에요. 비례적으로. 자, 58인 사람은 반이 어디가 될까요? 29가 되겠죠? 네. 저 58인 사람은 29가 될 겁니다. 그 사람의 심박수가 어디예요? 140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 최대 산소 섭취량이 어떻게 되는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율적으로 잘라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운동 강도는 심박수를 하는 게 매우 편리한 거예요. 제가 심박수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그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보통의 경우에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상대적으로 HR reserve, 예비 심박수를 이용한 계산 방법이고요. 때로는 절대 심박수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 방법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쓰냐면 전체 심박수에서 예비 심박수만 이용한 계산, 120을 계산하는 것을
제가 선호한다고 하고, 이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인 운동 강도 추정 방법, 아니야, 상대적인 추정 방법인데,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제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냥 0부터 200을 하나의 통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0부터 200까지면 50%가 어디가 될까요? 100이 되겠죠. 100을 50%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혹시 여러분들 운동 강도 이렇게 들여다보셨는데 이거 50%로 너무 낮지 않아? 아마도 이걸 통으로 본 계산 방법일 겁니다. 저는 이거를 거의 안 써요. 그냥 여러분들 수업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또 다른 수업에서도 맨날 그러지만 헷갈리지 말라고. 혹시 이거 교수님이 안 가르쳐줬는데 이런 방법은 뭐지? 그냥 잊으세요. 그냥 이런 방법은 잘 안 씁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생략 잘 모르는 사람들이 쓰더라고요. 이거 잘랍시다. 이거는 통편집 요거는. 생략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거 막 쓰더라고요. 지 맘대로.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씁니다. 저는 항상 리저브를 씁니다. 뭐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그래서 하트리 메소드는 그냥 맥스에다가 퍼센트 인텐시티를 원하는 데를 지정하는 사람이 있고, 저같이 리저브 메소드를 쓰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방식으로 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매우 쉽게 여러분들의 운동 강도를 추정할 수 있겠죠. 교수님, 저는 65%의 운동 강도로 운동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세요. 자, 지금부터 계산하겠습니다. 200이고 안정시 80이라고 보실 때, 아니 65는 복잡하니까 저 80%로 운동하고 싶어요. 그러면 120의 80%는 몇일까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수학 빠른 사람. 120의 80%. 넘어가기 전에 120의 80%가 몇이에요? 90? 자, 80에다가 그러면 96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80에다가 96을 더하면 몇일까요? 166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안정시 심박수가 80이고 최대 여러분들이 20살이라면 여러분들은 리저브는 무조건 80일 거고, 저는 80%로 운동을 하고 아까 그랬네. 80%로 운동하고 싶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166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모니터 뛰고 러닝을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보세요. 160 조금만 더, 조금 더 세게 올려요. 조금 더 빨리 뜁니다. 162 조금만 더 뛰게. 166 좋다. 힘들어. 168 조금 줄여. 166 오케이 콜. 계속 166 맞네. 계속 여러분들은 지금 80%에서 뛰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80%예요. 정말로 80%예요. 그러니 파란 글로 쓴 거는 가능은 하지만 제가 여기다가 소개만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을 뿐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마지막으로 Absolute Exercise Intensity하고 Relative Exercise Intensity입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절대 운동 강도와 상대 운동 강도인데요. 절대 운동 강도라는 건 뭐냐 하면 그냥 픽스된 운동 부하, 나한테 그냥 의무적으로 주어진 부하 정도를 얘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뛰세요. 교수님 운동 강도 어떻게 해요? 자, 러닝 그냥 뛰어. 11km를 뛰어. 이건 절대 운동 강도입니다. 이거는 나의 운동 능력과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요번에 자, 교수님 어떻게 운동해요? 자, 개인 운동 강도 75%로 뛰어. 요거는 상대 운동 강도입니다. 왜냐면 나한테 맞는 상대적인 거니까. 자, 운동 프리스크립션도 두 가지 비율로 나눈 거죠. 하나는 절대 운동 강도를 줄 거냐? 아니면 상대 운동 강도로 너한테 맞는 거로 갈 거냐? 그때 우리는 Absolute Exercise Intensity 또는 나한테 맞는, 지금 퍼센테이지로 계산한 이건 Relative Exercise Intensity가 됩니다. 상대 운동 강도는 나한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대 운동 강도는 선수가 1번부터 10번이 있다 그러면 자, 모두 다 75%의 운동 강도로 30분 동안 뛴다 하면 모두 다 육체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똑같은 스트레스가 주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절대 운동 강도로 주어지면 너의 운동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똑같이 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절대 운동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릴 필요 없고 운동 강도도 relative 그리고 absolute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RP로 가죠. RP를 운동 강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을까요?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꽤 RP가
잘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심박수에 빗대어서 제가 지금부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P, 제가 오른쪽 그림을 안 지운 걸 잘했네요. RP는 아까 여기서도 상대적으로 레스트부터 맥스, 다시 말해서 최소부터 최대까지의 비율적으로 보여드렸죠. 여러분들한테 너 지금 어떻게 느껴? 운동을 막 할 때요. 어떻게 느껴? 그런데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떤 인간도 천천히 뛰는데 빨리 뛰는 것보다 천천히 뛰는 것을 더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치지 않는 이상. 요게 RPE의 기본적인 로직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느끼는 게 뭐지?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특정한 스케일에서 요 정도 아닌가 라고 딱 찍어요. 대략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심박수하고 맞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심박수를 재지 않는다고 해도, 그리고 트레드밀의 속도를 가리고 여러분들한테 운동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뛰는 마당에 천천히 뛰면서 아까보다 빨라졌나 모르겠네 뛰면서 아까보다 조금 힘든 것 같은데, 그리고 조금 있다가 스피드 걸려고 힘들어 하고 뛰는 속도 또는 내가 느끼는 감각으로서 나는 분명히 이 운동 강도를 쉽다, 중간이다, 어렵다, 매우 힘들다, 씨발 죽겠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등급이 인지적으로 사람마다 크게 차이가 없더라는 것이고, 그것은 아까 상대 운동 강도도 얘기했지만 내가 느끼는 강도로서 그 강도가 육체적 느낌을 심리 정신적인 상태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로직이에요. 물론 재밌게도 역시 여전히 이 스케일은 심리학자가 만듭니다. 근데 이 심리학자는 사실은 처음에 운동 강도와 연결시키려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궁금증은 뭐였냐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과연 인간의 몸에서 있는 바이털 사인들, 다시 말해서 심장 박동수, 체온, 또는 호흡량, 또는 호흡의 가쁨, 또는 나의 힘듦, 피로도, 근육의 뻐근함, 내가 느끼는 괴로움들을, 즉 다시 말해서 물리적인 느낌을 심리적인 스케일로 반영이 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죠.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보르그입니다. 독일 사람이에요. 그리고 1970, 이전부터 이 사람이 1950년대, 60년대부터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사실은 1973년에 들어서 비로소 이게 운동 강도로 쓰일 수 있겠구나라고 본인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이 부추깁니다. 야, 이거 운동 강도로 쓰일 수 있겠는데? 왜냐면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전히 운동 강도를 객관화돼서 현장에서 운동 처방 또는 훈련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이 많지가 않았고, 거의 오로지 VO2나 심박수 정도밖에 없었죠. 당연히 그때는 매치를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 여러분들이 들었겠지만 매치는 정확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사이언스를 위해서 매치를 사용한 사람은 1도 없습니다. 사이언스에서는 100% VO2를 측정하거나 심장 박동수를 쓰죠. 그러니 그것이 이제 가능해진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심장 박동수를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칼로리 계산으로 나올 뿐이지,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건 불가능했죠. 매치는 그런 의미에서 전혀 과학계는, 사실 저는 그렇게 느끼지만 전혀 과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운동 강도 평가 방법입니다. 그러나 보건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도구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보건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스케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스케일은 몇 번의 업 버전을 거쳐서 몇 개의 다른 스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스탠다드하게 쓰이는 스케일은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부터 20까지. 그래서 6은 또는 7은 very very light. 이거 뭐야 지루해, 이 정도고요. 19는 very very hard입니다.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근데 저 6에서 20까지가 뭔가가 하나 재밌는 현상이라 보이는데 저기다가 공을 하나씩 더 붙여봅시다. 6은 60이 되고 20은 200이 되죠.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렇잖아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네, 맞습니다. 심박수를 안정시 심박수를 60 정도로 보고 최대 심박수를 200 정도로 보면 물론 저것도 스케일입니다. 이거는 스케일이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치 심장박동수 60과 200과 같은 방식으로 나열해서 그 스케일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등급으로 나누죠. 매우 매우 쉬운 거라서 매우 매우 어려운 것까지. 그리고 중간에는 그냥 견딜만 해요. 요 정도로. 그래서 이 스케일을 만들게 됩니다. 원리는 매우 간단하고요. 이 원리가 매우 간단한 이유는 뭐냐면 이 원리가 매우 간단한 이유는 이 오른쪽 그림에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이 오른쪽 그림을 내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웁니다. 오른쪽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그 스케일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실험해보고 현장에서 써보니까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60, 70명 학생을 모두 생리학 실험실에 옮겨가지고 자 여러분들 심박수 안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힘든 데까지 다 맥스까지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심박수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중간에 한 번씩 뛰는 과정에서 1분에 30초에 한 번씩 계속 요 스케일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점점 트레드밀 속도가 빨라질수록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심박수를 다 차트를 뽑아내고 여러분들이 지적한 요거를 하나씩 대조하면 여러분들의 심박수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 사실은 심리생리학을 하시는 분이 만들었던 스케일이 나중에는 아하 이거 생리적인 변인 말고도 심리생리적으로도 느끼는 바는 생리가 고통스러운 정도를 그대로 반영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빨리 끝내려니까 마음만 바쁘다. 그러나 할 얘기는 다 합니다. 수업을 잘라보면서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거 뭐라고 그랬지 여기? perceived exertion에 가다가 이거 뭐라고 쓴 거예요 밑에다가? workout 뭐라고 썼어요? 예? 뭐라고요? Watts. 예, Watts입니다. 운동 강도죠. 예, 운동 강도로 갑시다. 자, 강도입니다. Watts. 강도로 갑니다. 운동 강도로 가요. 운동 강도가 세집니다. 저 그림일 텐데 이 사람의 맥스가 여기 있고요. 아니, 맥스를 그냥 하나로 갑시다. 맥스를 이렇게 가지 말고 맥스를 이렇게 가고요. 이게 보그 스케일입니다. 이게 RP예요. RPE. 다시 영어로 하면 Ratings of Perceived Exertion. Exertion이 피로감, 힘듦 정도고 Perceived는 인지한, Ratings는 rate죠. 등급이죠. 피로감을 인지하는 등급 이렇게 되는 겁니다. RPE. 누가 만드느냐? 보그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보그 스케일 그러면 헷갈리지 마세요. 보그 스케일도 RP입니다. 물론 보그 스케일은 6번부터 20번까지 처음에 쓰지는 않았어요. 다만 스케일이라는 방식으로 썼고요. 그러니까 뭐 보그 스케일 그래도 되고요. RP 써도 돼요. RP 씁니다. 자, 여기 맥스예요. A도 맥스고 B도 맥스입니다. 왜냐면 스케일이니까. RP는 그냥 무조건 여기는 20이 나가겠죠? 여기는 6이 되겠죠? 자, A라는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체력이 좋아요. 그래서 와츠가 굉장히 높은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이 느낄 때, 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갈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와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사람은 저 힘들어요 라고 점차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체력이 좋다고 그랬나요? 네, 좋다고 그랬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체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강도를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방 끝날 수 있고 조금만 해도 저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살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했는데 끝까지 못 가는 거죠. 이 사람도 결국은 여기까지 못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여기까지 못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다시 말해서 견디는 와트는 달라도 느끼는 RP는 등급별로 똑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여기가 50이잖아요. 굳이 얘기하자면 운동 강도로 얘기하면. 그럼 이 사람은 50에 해당하는 쪽에 난 이만큼 힘들어요 라고 해서 RP 13을 적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까만 선을 한번 볼까요? 까만 선의 사람은 여기가 제일 힘든 곳이에요. 더 이상 못해요. 여기가 제일 힘들어. 그러니 50%를 자르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를 그대로 가면 이 사람도 여기가 13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프 그냥 명백하게 보이잖아요.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상대적인 운동 강도가 같은 지점으로 가요. 그러니까 절대 운동 강도로 얘기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미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B라는 사람은, 근데 A라는 사람은 나 한 45%밖에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을 받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이 사람은 여기서 끝이고 이 사람은 여기서 끝이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끝나는 지점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즉 RP도 상대 운동 강도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생리적인 운동 강도와 고통을 감지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씩 읽을게요. Psychophysiological Scaling Approach라고 했죠. 보시면 보그가 얘기해서 인지된 노력,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 피로가 힘들어지는데 육체 활동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운동에 의한 감각 등 육체적 느낌, 심박수, 호흡수, 땀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인지된 감각들, 그리고 밑에는 실질적으로 생리학적인 변인들이 과연 exertion이라는 특정한 스케일링에 반영될까를 연구했고 12개의 운동 강도 RP로 만들었고요. CDC가 그래서 12개로 만들었죠. 20부터 이게 12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5개네. 그리고 사실 이거는 혈중 젖산 농도를 보더라도 RP는 똑같이 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 RP는 여기도 혈중 젖산 농도가 사실은 똑같이 가긴 하죠. 여기도 혈중 젖산 농도도 사실은 같이 갑니다. 락테이트 이쪽으로 조금 다르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러면 안 돼. 여러분들한테 내가 잘못했지. 그리지 말아요. 농도는 좀 다른데 이렇게 가죠. 그래서 요 구간은 같이 씁니다. 보통의 경우에. 자, 그런데 이제 가정입니다. 아까 이제 RP를 사용할 수 있는 전제는 대부분 최대 노력의 절대 일량은 달라도 최대 노력을 인지하는 수준은 같다. 그걸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주어진 부하에 대한 노력 수준을 인지하는 것은 개인의 육체적 최대 능력에 비례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니 결국 사람마다의 운동을 견딜 수 있는 운동 강도는 다를지언정 그 사람들이 느끼는 최대의 어려운 난이도, 힘듦 정도는 결국 도달하는 지점은 같고 그 도달하는 지점까지 비례적으로 올라간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꽤 잘 맞습니다. 자, 그러면 RP는 언제 쓰느냐? 이거는 보통 에피데미올로지에서는 거의 쓰지를 않죠. 실험실에서 보통 쓰고요. 그리고 운동선수한테 가끔 씁니다. 만약에 심박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배터리가 다 닳았네, 이거 운동해야 되는데 할 때 여러분들은
내가 어제 어떻게 느꼈지? 숨이 여기까지 꼴깍 찼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방식대로 그 정도 수준에서 운동 강도를 조절하시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운동 시간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오늘은 운동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마지막 정리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알차게 2시간에서 한 10여 분 빠지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집중